6.25 정전협정 전의 큰 사건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기억합시다. 6.25 정전협정 전에 큰 사건들. 이 큰 사건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6.25 사변은 전적으로 100% 김일성이 인민군 12만 명을 훈련시켜서 기습 남침한 전쟁입니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한 전쟁입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고, 그리고 또 곁에는 모택동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중공, 북한의 김일성, 이와 같은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하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남침이죠. 사변입니다. 우리 미국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돌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0월 16일은 평양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 평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고, 또 압록강에 가가지고 수통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군도 압록강에 도달하고, 그 더 위에 있는 위쪽으로는 우리 국군이 먼저 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중공군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0월 말이고 11월 달이 되면서부터 막 추위가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1950년 겨울은 정말 추웠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불법 개입을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우리가 미국을 대항해서 북조선을 원조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인해 전술로 쳐들어왔습니다. 인해 전술로 쳐들어오니 미군들도 그렇고 우리 국군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떼거리로 많은 군인은 처음 보는 거죠. 중국의 인구가 많다 듣기만 했지, 이렇게 많은, 그냥 개미떼보다 더 많은 이 군인들이, 중공군이 막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낮보다도 주로 밤으로. 여기에 우리 국군도 그렇고 유엔군도 그렇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해 전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알 숫자보다도 군인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해 연말 12월 달에는 개마 고원에 장진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장진호 인근에서 아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중공군에 포위를 당한 이 미군들이 악전고토를 했습니다. 포위를 당했다고 해서 전멸한 건 아니고 1,3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되고,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지 정말 참 6개월 다 되기 전에 이와 같이 북한에서 우리 유엔군과 국군들이 중공군에 의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그럴 때 북한 지역에서 포위가 돼가지고 전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흥남에서 철수 작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6.25 전쟁 중에 아주 큰 사건입니다. 흥남 철수 성공했어요.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 동안에 철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그 흥남에서 많은 군인들,
민간인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북한에서 공산당에 시달려 본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겠다고 흥남으로 막 몰려오는데 뭐 한 20만 이상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올 배가 부족한 것이죠. 그 마지막 배 이름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상선입니다. 전함이 아니라 상선입니다. 많은 물자를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왜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를 대령했는가 하면은 후퇴할 때에 여러 가지 전쟁 물자, 폭탄, 뭐 총알,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상선에다가 싣고 후퇴하려고 배를 갖다 댔는데 사람들이 물 밀듯이 몰려와서 배를 타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10군단장 되는 알몬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허락을 합니다. 민간인들 배에 태우라고. 타더라도 뭐 얼마나 많이 배를 타는지. 그래서 군인들과 민간인들 합해서 14,000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의 세계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탄 배가 바로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고 그렇게 기재가 이제 됐다는 거죠. 무려 정원의 230배를 태웠다는 거죠. 정원의 230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의 230배를 태운 거예요. 나중에는 알몬드 소장이 명령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지. 그래서 싣고 있던 많은 물자 400톤 되는 차량과 폭약을 다 버리고 그리고 560만 톤이나 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장비 다 버리고 그래서 그 폭약과 장비를 버린 곳은 나중에는 해군 군함에서 함포를 쏘아가지고 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가지고 북한 인민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다 파괴를 하면서 철수를 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오히려 5명의 어린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빅토리아호가 출발한 날짜가 12월 24일입니다.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국에서 특집을 낼 때에 흥남 철수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렇게 별명을 붙여가지고 그때 있었던 그 후퇴하는 작전 이것을 많은 세계 사람들한테 방영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일 밤 그 크리스마스 밤은 14,000명이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작전, 즉 철수 작전에 성공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것이 6.25 전쟁 속에 있었던 최대의 그 후퇴 작전입니다. 공격도 위험하지만 후퇴는 더 위험한데 이와 같이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딛고 후퇴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평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평리라고 있어요. 지평리, 막걸리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지평 막걸리. 포천 막걸리도 유명하지만 지평 막걸리가 한 수 더 위라고 그러네요. 전에 우리가 그 지평리를 지나가지고 양평 기도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 가기 전에 여기 있는 그 큰 마을이 지평리입니다. 이 지평리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12월 24일 날 흥남에서 철수를 했죠. 일주일 후에 일사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1월 4일, 즉 1951년 1월 4일 다 후퇴하라. 그때 또 서울을 비우고 또 후퇴를 했습니다. 일사후퇴 잘 알지요? 그 일사후퇴를 하고 이제 전선이 38선이 아니라 37선으로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서울 뺏겼어요. 중공군한테. 그런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후퇴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들이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이 저항을 뚫고 이긴 전쟁이 바로 지평리 전투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엔군 본부 또 미국 국방부 본부에서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 이 전쟁을 이제 관두고 차라리 공산화 하도록 내줘버리고 저 중국에서 대만으로 피난 내려와서 나라를 만든 장개석처럼 이승만 대통령한테 제주도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냥 육지는 그냥 내주라고 이렇게 권고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군이 특히 이 미군이 저 북한의 장진호 전투에서 워낙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고 이 전쟁에 겁을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 봐라, 중공군의 인해 전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서울을 3월 7일 날 서울을 재탈환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승리의 분기점이 바로 지평리 전투인 것입니다. 이 지평리 전투에는 많은 유엔군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군 1개 연대라면 한 1,300명 된답니다. 1개 연대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프랑스 한 대대가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한 대대가 참여했는데 이 프랑스 이 대대는 몽클라르라고 하는 중령이 대대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몽클라르라고 하는 이 중령은 원래 프랑스에서 계급이 별 3개입니다. 중장. 그런데 애편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나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그래 별 3개 떼고 여기에 무궁화 2개를 달고 대대장 계급장을 달고 온 거예요. 장군이 스스로가 자원을 하고 별 떼고 여기에 무궁화 2개, 즉 중령 계급장을 달고 와가지고 1개 대대를 데리고 지평리 전투에서 육박전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몽클라르예요. 목숨 걸고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미군 한 연대와 프랑스 대대 한 대대가 인해 전술로 대공세해 오는 중공군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죠.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된 것이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유엔군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가능성을 심어준 전투가 바로 지평리 전투인데, 그래서 이 지평리 전투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50년 5월 28일 바로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한 아군과 유엔군이 용기 백배해서 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 용문산 전투에서 이기고, 용문산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니까 춘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춘천에 약간 왼쪽으로 올라가면 화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댐이 있는, 화천댐이 있는 곳입니다. 그 화천 지구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중공군하고. 그럴 때 우리 국군들이 특별히 용기 백배해서 원래 6.25 전쟁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춘천에서 인민군을 깨부신 것이 바로 육사단 아닙니까? 바로 그 육사단이 또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한 이 여세를 몰아서 올라가가지고 화천 지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1950년 5월 28일 하루 만에 3만 8천 명 중공군 포로를 잡았다고 할. 그리고 그 지구에서 6만 2천 명을
사살하고 다치게 하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로호라고 하는 그 호수가 원래는 이제 화천댐이 있는 호수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중공군을 가장 통쾌하게 물리쳤다. 그래서 오랑캐 자를 붙여가지고 오랑캐를 깨부셨다. 파로호 이름을 지금도 돌비석에 붙여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붓글씨가 지금도 그게 비석으로 서 있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하시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평리 전투와 화천지구의 이 승리는 6.25 전쟁사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휴전협정 논의와 이승만 대통령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화천지구에서 대성을 거두고 막 치고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이 지도를 펴놓고 휴전선을 보세요. 옛날 38선이 요 밑에 있다면은 오른쪽에 중부전선부터는 38선을 훨씬 지나가지고 저 금강산 밑에 고성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휴전선이. 왜 이렇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전투를 한 군인들이 주로 국군들이니까. 주로 우리 국군들이 6.25 전쟁 때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백마고지도 지켜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38선 이북으로까지 쫙 올라가는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군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겁을 먹고 자 이렇게 하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코리아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겠다.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걱정을 할 때 메가드 원수가 트루먼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마시오. 전쟁 전문가는 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공군과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저 중공군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낼 뿐만 아니라 중국 그 자체를 쳐서 다시 대만이 중국 본토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것이 메가드 원수의 주장이었어요. 얼마든지 전쟁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트루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또 소련이 내려올 것이고 소련 개입하고 하면은 이것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메가드 원수는 빡빡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군인 원수하고 말다툼하면 누가 이깁니까?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죠. 계급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드 원수를 1951년 4월 11일 날 해임을 해버려요. 더 이상 사령관 하지 마시오.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에게 후임으로 이제 맡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공군 안에서도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소련에서도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휴전하는 게 좋다. 중공도 휴전하는 게 좋다. 소련도 휴전하는 게 좋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전을 휴전으로 끝낼 작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휴전 회담이나 이 휴전 이야기를 제일 열심히 반대한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니 전쟁 터져가지고 이제는 막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고 휴전해버리다. 이게 싱거운 사람들 말이에요. 유엔군이 안 도와주면 우리라도 올라가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북진 통일론을 강조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막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는 한국에 있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다 지지하고 야당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승만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메가드 원수를 해임을 해도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1952년 12월 달에 미국 대통령 투표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을 뭐라고 걸었느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출마 공약입니다. 어떻게 끝내야 명예롭게 끝납니까? 그게 바로 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를 굉장하게 좋아하고 기대했는데 이게 바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바로 아이젠하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니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 출신 대통령이 휴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만약에 휴전을 하려고 하면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휴전을 꼭 해야 되겠다면 내 말을 들어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꼭 맺어서 미군이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 한반도에 남아달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군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한국 국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오랫동안 원조를 많이 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전쟁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을 확실히 약속하면은 휴전을 내가 승인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그 너무 엄청난 조건을 내밀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 나이 많은 70이 훨씬 넘은 이 노인의 이 고집을 아이젠하워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 영감을 처리하자. 그래서 이승만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미군정이 다시 들어서서 미군이 통치하는 나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걸 계획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래서 휴전협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옹고집, 이것이 이 나라를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휴전 못한다고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제일 강력한 그 반대가 바로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반공포로 석방은 1953년 6월 18일 공시 새벽 0시부터 포로를 석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포로 수용소가 한 7군데가 큰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3만 7천 명 되는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유엔군이냐 국군이냐? 국군이지. 국군은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그 미군 헌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헌병들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뿌리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못 뜹니다. 그래 놓고는 대문을 활짝 열고 포로를 막 석방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만 7천 명 중에서 2만 7천 명을 갖다가 포로 석방을 해버리고 맙니다. 반공포로. 이것은 휴전을 반대하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럽니다. 벼랑 끝에서 전술을 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작전 이름을 에버레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승만이 죽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래서 에버레디라고 하는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미군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망신한다. 도와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최후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서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반공 포로 석방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한국에 정말 3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원조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묵인, 그 휴전해도 좋다 하고 협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할 때에 판문점에 가가지고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인하지 않았느냐? 미군들 책임져라, 유엔군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 대통령이 사인했다면은 요즘 좌파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6.25 때 대통령이 사인한 것처럼 내가 사인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인을 해버리면은 나라가 또 공산화될 수밖에 없지만은 유엔군에게 이름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전쟁에 관계되는 책임과 주권은 유엔군에게 있습니다. 그 유엔군에 있으니까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안 놓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안전하게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6.25 전쟁 끝나기 전에도 아슬아슬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8월 8일 날 한국에서 가조인하고 10월 1일 날은 미국 워싱턴에 가가지고 정식 조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이후에도 미군이 2개 사단이 한국에서 주둔을 하고 그 2개 사단이 한국 주둔하는 지역이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 그 최전방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이 다 유엔군으로 깔았습니다. 왜 깔았냐? 그걸 인계철선이라 그럽니다. 인계철선. 북한에서 공격해 오면은 우리 남한군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을 먼저 만납니다. 미군을 먼저 만나도록 그렇게 부대가 주둔하도록 한 겁니다. 뭐 그때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2개 사단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미군 부대들이 이 경기도 일대에 있었습니까? 의정부, 포천, 또 저기 일산 쪽에 금촌하며 미군들이 그냥 쫙 깔렸어요. 이제 후방으로 갈수록 미군 공군들이 많았습니다. 미 공군들은 후방에 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최전방을 지키는,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옹고집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받아내고 그 너희들이 지켜, 이런 식으로 해서 휴전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핵우산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핵우산이죠. 만약에 남한을 또 공격하면은 핵으로 때린다 하고 우리 한반도에다가 전술 핵을 많이 배치를 해 두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련도 중공도 다 막아낼 수 있었고, 그 무시무시한 협박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가 1970년대부터 북한을 추월하고 지금은 북한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북한보다도 90배가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엄청난 26배나 우리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전과 이와 같은 성공은 하나님이 전쟁 중에서도 이 나라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불쾌합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6.25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 15가지를 지금 오늘까지 합니다. 15가지 들을 때 또 6.25다, 또 6.25다, 이런 식으로 기분 되게 나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주 수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를 자꾸 부르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가 만세하게 해 주셨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걸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 그 배경에 바탕에 한미 동맹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거니와 가까운 중국하고 2000년 동안 관계를 하면서 그 중국한테 우리가 받은 혜택이 뭡니까? 없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만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우리가 만난 지가 100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자원이 되어 줬으니 친구를 사귀더라도 이런 친구하고 사귀어야 되는 것이고, 연합을 하려도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기억해서 하나님은 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들일수록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뭔가를 알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나라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 일어나는 그날 새벽부터 기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능히 당할 수 없는, 능히 막을 수도 없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도움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